창밖으로 어둠이 깊어지면 방 안의 희미한 백열등은 도리어 세상의 막막함만 비추는 듯했습니다. 태수는 퇴근길 버스창에 기대어 어둠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하루 종일 짊어진 삶의 무게로 축 처져 있었습니다. 1980년대 서울의 겨울밤은 유난히 차가웠고 그는 을에 그렇듯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의 고단함은 왜 이토록 평범한 가장에 몫이어야 하는지 그는 창에 비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덜컹이는 버스 유리창에는 태수의 지친 얼굴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공장의 기름때와 먼지가 섞인 자신이 아닌 듯한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그 얼굴을 바라보며 문득 깊은 자조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루하루 기계처럼 돌아가며 살고 있는 자신의 삶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다는 서늘한 불안감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마치 길을 잃은 아이처럼 그는 끊임없이 낯선 풍경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멈추고 태수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내렸습니다. 찬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발을 들여놓자 습기와 연탄가스가 섞인 고유의 냄새가 고단함처럼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 냄새는 곧 이 고달픈 삶의 냄새와 다르지 않다고 태수는 생각했습니다. 그가 사는 곳은 변두리의 허름한 단칸방이었습니다. 낡고 녹슨 대문 앞에 섰을 때 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자신이 짊어진 짐이 윤경의 짐이 될 것 같아서 주저했습니다. 숨막히는 하루를 끝내고도 그는 쉬이 평온을 허락받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삶은 멈추어야 할 곳에서조차 멈추는 법을 잊은 기계와 같았습니다. 이윽고 문을 열고 들어서자 태수는 조심스럽게 마루에 올라섰습니다. 뱃돌에 내려놓은 다른 구두에서는 공장의 쇳가루와 기름때가 지워지지 않는 고집스러움이 보였습니다. 그는 그 구두가 자신의 현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방 안에는 따뜻한 공기가 먼저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 공기는 단순히 연탄불의 온기가 아니라 아내 윤경의 숨결이 섞인 듯한 포근한 안도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방 안쪽에서는 아들 민호의 작고 고요한 채취와 함께 아주 희미하게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윤경이 그를 위해 다시 끓인 찌개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만이 태수를 고된 현실에서 잠깐이나마 분리시켜 주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내 윤경과 아들 민호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얇은 이불 아래에서 윤경은 곤히 잠든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백열등의 희미한 빛이 윤경의 옆모습에 내려앉아 그녀의 피곤한 얼굴을 아련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윤경이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든 민호가 깰새라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짙은 피곤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밤을 새워 일한 태수의 눈빛을 먼저 감싸 안아주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세상의 모든 비난으로부터 태수를 보호하는 단단한 유리막과 같았습니다. 늦었네. 많이 힘들었죠? 윤경은 말 대신 주전자를 들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물 끓이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깨지 않으려 조심스레 울렸습니다. 태수는 벽에 기대앉아 부엌에서 들려오는 작은 쇠 끓는 소리마저도 자신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곧 따뜻한 물이 담긴 양은 주전자를 들고 돌아온 윤경은 수건에 물을 적셔 태수에게 건넸습니다. 그 수건에서는 방금 끓인 물에 나직하고 촉촉한 열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태수는 그 물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수건이 그의 거칠어진 피부에 닿았을 때 그는 마치 세상과 분리된 듯한 고요한 감각에 휩싸였습니다. 온종일 몸을 짓눌렀던 세상의 모든 짐이 잠시 멈춘 듯한 느낌이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태수는 수건으로 얼굴의 땀과 기름때를 닦아냈습니다. 그의 아내는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방 안에서 그녀의 존재는 태수에게 유일한 피난처이자 흔들림 없는 내 편이었습니다. 힘든 세상의 모진 바람을 막아주는 단단한 돌담과 같았습니다.
그 돌담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세상의 어떤 벽보다도 견고했습니다. 윤경은 이미 밥상에 밥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 단출했지만 정갈한 상차림이었습니다. 윤경은 숟가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먹어요. 기다렸다가 다시 끓였어요. 태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밥알이 혀끝에서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그 밥 한 그릇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헤쳐나갈 힘을 불어넣어주는 유일한 주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태수는 그날 밤 유난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윤경이 건네준 따뜻한 물수건의 온기가 사라지자 세상의 찬 기운이 다시 몸 안으로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좁은 단칸방이었지만 태수는 그 방이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외딴 섬처럼 느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귓가에는 끊임없이 구로공장 기계의 굉음이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며칠 전 태수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고향 선배이자 유일하게 의지했던 공장 동료가 그의 이름으로 빚을 지고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태수는 선배의 부탁으로 작은 보증을 서준 적이 있었는데 그 빚이 태수의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가족의 삶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수준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순진함과 무능함이 한 가족을 파탄으로 몰아넣었다는 생각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 절망감은 차가운 늪처럼 태수의 발목을 잡아끌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수는 공장에서 일하는 내내 머릿속이 텅 빈 듯 했습니다. 눈앞의 기계는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쇳가루가 날리는 공장의 공기가 숨막히게 느껴졌고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의 굉음은 마치 자신을 비웃는 조소처럼 혹은 곧 파산할 자신의 삶을 예고하는 불길한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태수는 아내에게 이 사실을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웃음소리, 아내의 조심스러운 발소리, 구수한 된장찌개의 냄새. 이 모든 소박하고 따뜻한 일상이 자신의 실수로 인해 깨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차가운 쇠사슬처럼 그의 목을 감고 조여왔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입을 다물고 홀로 고통을 견뎌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밤마다 그는 술을 마셨습니다. 공장 앞 포장마차에 쓴 소주만이 잠시나마 그의 절망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늦은 밤, 차가운 길바닥의 흙냄새와 소주의 비린내를 묻힌 채 비틀거리며 단칸방 문을 열 때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그림자는 갈수록 왜소해졌고 그의 발자국은 더 이상 내일을 향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태수가 공장에 나가 있는 대낮 채권자들이 윤경 혼자 있는 단칸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낡은 대문을 주먹으로 부술듯이 내리쳤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그들의 험악한 고함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주변 이웃들이 창문으로 그들을 훔쳐보는 소리가 윤경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이태수, 당장 나와. 빚 갚아. 윤경은 아들 민호를 품에 안았습니다. 3살배기 민호는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작게 떨고 있었습니다. 윤경은 자신이 느꼈던 수치심보다 이 작은 아이가 세상의 추악한 폭력을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 깊은 분노와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아. 엄마가 있어. 아무 일도 없어 라고 속삭여야 했습니다. 그 속삭임은 태수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채권자들은 대문에 붉은 글씨로 독촉 문구를 휘갈겨 쓰고 사라져갔습니다. 윤경은 민호를 방에 조심스럽게 눕힌 후 차가운 물을 적신걸레를 들고 대문으로 나갔습니다. 이 붉은 글씨가 동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그리고 태수의 눈에 띄지 않도록 그녀는 필사적으로 문을 닦아냈습니다.
차가운 물이 그녀의 손을 시리게 했습니다. 붉은 글씨는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고 윤경은 마치 자신의 삶에 새겨진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닦아내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눈물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라고 윤경은 믿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돌아왔을 때 이 붉은 글씨를 본다면 그는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그의 마음을 부수는 망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윤경은 글씨가 완전히 지워질 때까지, 골목길에 어둠이 완전히 깔릴 때까지 묵묵히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태수가 늦은 밤 돌아왔을 때 윤경은 평소처럼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태수는 빛 독촉에 시달린 날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감히 윤경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없었어? 태수가 겨우 물었습니다. 윤경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당신만 무사히 돌아왔으면 됐어요. 태수는 그 말에 안도하면서도 윤경의 얼굴에 드리운 짙은 그림자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밥을 먹는 내내 숟가락을 떨었고 윤경은 그런 태수를 묵묵히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태수는 잠든 척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밖에서 들이닥친 채권자들의 고함 소리가 여전히 귀에서 맴도는 듯 했습니다. 그 소리들은 윤경이 얼마나 깊은 수치심을 겪었을지, 아들 민호가 얼마나 겁을 먹었을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옆에서 자던 윤경이 조용히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을 여는 소리, 작은 마루를 지나 부엌으로 향하는 조심스럽고 가벼운 발소리. 윤경은 늘 태수의 잠을 방해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부엌에서 낮은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너무 작고 희미해서 태수는 그것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온 겨울의 찬바람 소리인지 혹은 자신의 귀에만 들리는 절망의 환청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태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후, 후. 누군가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참아내는 소리였습니다. 태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낡은 미닫이 방문 틈으로 부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윤경이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의 희미한 빛이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나무 문의 등을 기대고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울음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그저 윤경의 몸 안에서만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붉은 글씨를 지울 때도 참았던 눈물이 이제야 터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태수는 자신이 꽁꽁 숨겨두었다고 생각했던 빛 독촉장의 잉크가 번진 자국까지 윤경이 읽어냈음을 알았습니다. 태수는 자신이 가장 비겁하고 못난 남편이었다는 사실에 숨 쉬는 것조차 죄스러운 통증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가려 했지만 그의 발은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울음소리가 멈추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울음까지 신경 쓰며 멈춰버린 삶을 살도록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다시 이불 속으로 조용히 파고들었습니다. 윤경의 작은 떨림이 멈추고 다시금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방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는 숨을 죽이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윤경은 태수가 잠든 줄로만 알고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윤경의 삭바느질로 거칠어진 손이 태수의 이마에 닿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태수는 그 손길 아래에서 자신이 용서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내 편의 손길이 자신을 세상으로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제 밤에 나 때문에 깼어요. 태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침묵하자 윤경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가 보채서
걱정하지 말아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잔잔해서 마치 먼 데서 들려오는 종소리처럼 아련했습니다. 태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 앞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윤경은 말없이 그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토닥임은 무너진 그의 세상을 다시 세워주는 망치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태수는 알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짐이 그를 짓누르더라도 이 여인의 어깨 아래에서는 잠시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그녀가 바로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내 편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윤경은 부엌에 앉아 조용히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태수의 고통을 묵묵히 견뎌주는 것이 내 편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세상의 모든 웅변보다 깊은 위로를 담고 있었습니다. 윤경이 태수를 자신의 내 편으로 확신했던 순간은 그들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기도 훨씬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시선이나 조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극히 사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1980년대의 고독 속에서 그녀를 지탱하는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겨울, 윤경은 공장에서 낮에는 미싱사로 일하고 밤에는 야학에 다니며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윤경에게 서울의 삶은 차가운 강물 같았습니다. 모두가 바쁘게 앞만 보고 달려갈 뿐 누구도 멈춰서서 그녀의 외로움을 물어봐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계 소리 가득한 공장 안에서 자신이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부품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이름 없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막막함이 그녀의 20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윤경은 심한 감기에 걸려 공장 기숙사 방에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앓으면서도 약 한 번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열에 들뜬 몸은 소미불 속에서도 떨렸고 외로움이 온몸의 뼈마디를 시리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차라리 고향의 흙 속에서 잠들고 싶다는 유혹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태수였습니다. 태수는 평소처럼 어색하게 서서 윤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두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었습니다. 얇은 신문지에 쌓인 꾸러미에서 달콤한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습니다. 이거. 태수는 말을 더듬으며 신문지 꾸러미를 윤경에게 건넸습니다. 꾸러미를 열자 갓 구워낸 듯 아직 따뜻한 붕어빵 2개와 작은 약봉투가 들어있었습니다. 뜨거울 때 먹어야. 감기약도 샀어요. 태수는 그 말만 남긴 채 윤경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황급히 문을 닫고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언가 큰 실수를 한 사람처럼 재빨리 걸음을 옮기는 소리가 문 밖으로 들려왔습니다. 윤경은 붕어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약봉투를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그 속에는 감기약 2봉지와 함께 당시 태수의 하루 품삯 중 일부였을 5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윤경은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붕어빵의 달콤한 냄새와 약봉투 속 500원의 무게가 그녀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그녀에게 요구하는 모든 고통과 외로움 앞에서 누군가 그녀의 고독을 들여다봐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울게 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처음으로 받은 조건 없는 위로였습니다. 그녀는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눅진한 파탕금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붕어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그녀를 완전히 외면하지 않았다는 작은 증거였고 그녀의 삶의 끝이 아니라는 가느다란 희망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밤 윤경은 붕어빵을 다 먹고 약을 먹은 후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깊은 잠이었습니다. 태수는 자신의 외로움을 보지 못했지만 그녀의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태수는 그녀의 존재를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아픔에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윤경은 공장 안에서 태수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말이 없고 어색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윤경은 보았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무심하게 지나치는 작은 일들의 태수는 조용히 머물러 있다는 것을. 태수는 쉬는 시간마다 땀에 젖은 동료의 작업복을 말없이 옮겨 햇볕에 걸어놓곤 했습니다. 공장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가장 어린 막내 동료에게 반찬을 몰래 밀어주곤 했습니다. 윤경은 보았습니다. 태수의 마음속 깊은 곳에 늘 따뜻한 500원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태수는 세상의 고단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단함이 그를 침묵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타인의 고독을 이해하는 깊은 연민을 그에게 심어준 듯 했습니다. 윤경은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무엇을 주든 혹은 빼앗아 가든 나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의 가난이나 부족함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숨겨진 그 따뜻함이야말로 이 척박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윤경은 그날의 작은 기억 하나를 가슴에 품고 현재의 모든 고난을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짊어진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의 마음속에는 늘 자신을 향한 따뜻한 500원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평생 곁에서 지켜주고 싶은 가장 소중한 진심이었다는 것을. 빚독촉은 날이 갈수록 태수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채권자들은 태수의 단칸방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태수의 삶 전체를 흔들어 깨우는 듯이 시끄럽게 소리쳤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그들의 험악한 고함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태수는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는 듯한 수치심과 절망을 느꼈습니다. 아들 민호는 겁에 질려 윤경의 치마폭에 숨었고 윤경은 굳은 얼굴로 낡은 대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대문 너머의 세상은 야수처럼 사나웠고 이 작은 문 하나가 가족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이태수, 당장 나와. 빚 갚아. 험악한 고함이 대문 너머에서 울렸습니다. 태수는 차라리 이대로 죽어버리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되고 세상의 모진 시선을 받게 했다는 죄책감이 그를 산채로 집어삼키는 듯 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향해 뚫고 나갈 어떤 작은 구멍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윤경이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대문을 막고 서 있다가 태수가 서 있는 방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닌 윤경이 그 모든 수모를 견디게 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녀에게 진 빚이 세상에게 진 빚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윤경은 태수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태수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에서는 삭바느질로 인한 실밥의 미세한 까칠함이 느껴졌지만 그 거친 손이 태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위로였습니다. 당신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요? 윤경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따뜻한 손이 태수의 차가운 손을 녹여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태수의 차가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나한테는 당신만 있으면 돼요. 윤경이 아주 작고 느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밖에서 울리는 세상의 모든 소란을 잠재우는 듯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치는 밤, 작은 등대 불빛처럼 흔들림 없이 그를 비추었습니다. 빚이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상처받는 것이 문제예요. 태수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비난과 절망이 그녀의 눈빛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태수는 그 눈동자 속에서 자신이 외면했던 붕어빵과 500원의 따뜻한 기억을 다시금 보았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태수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태수의 실수를 넘어 태수라는 사람 자체를 내 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요구하는 용서가 아니라 사랑이 주는 무조건적인 안도였습니다.
나한테는 당신이 세상의 전부예요. 당신만 건강하게 내 곁에 있으면 나는 이 세상 어떤 빚도 함께 갚아나갈 수 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윤경의 말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격정적인 다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태수에게 세상의 어떤 웅변보다도 강력한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태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빚은 세상이 준 짐이었지만 윤경은 그 짐의 무게를 나누어주는 가장 든든하고 가벼운 내 편이었다는 것을. 태수는 윤경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는 윤경의 손에서 느껴지는 단단한 마디마다 새겨진 사랑의 흔적을 느꼈습니다. 그 후 태수는 다시 공장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의 어깨 위에는 여전히 세상의 짐이 놓여 있었지만 이제 그 짐을 함께 짊어지는 또 다른 어깨가 곁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퇴근길 버스에서 태수는 더 이상 창밖의 어둠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주머니 속의 낡은 손수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윤경이 그의 작업복 주머니에 넣어준 닳고 다른 손수건이었습니다. 그 손수건은 붕어빵을 싸주었던 신문지처럼 윤경의 따뜻한 마음이 배어있는 내 편의 증표였습니다. 그는 그 손수건의 촉감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풍파를 견딜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빚을 갚아나가는 과정은 지난했고 그들의 삶은 한동안 흙먼지 속을 걷는 듯 했습니다. 윤경은 밤마다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좁은 방에서 미싱 돌아가는 작은 소리가 밤새 이어졌지만 그 소리는 태수에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리듬처럼 들렸습니다. 윤경은 태수의 잠을 방해하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미싱을 밟았지만 태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바로 자신들의 삶이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은 쉽사리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아갈 곳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란과 비난이 멈추는 곳. 좁은 단칸방이지만 그 안에는 그의 고통을 묵묵히 감싸 안아주는 내 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물질의 풍요가 아닌 마음의 안식이 가득한 세상의 유일한 성역이었습니다. 밤늦게 돌아온 태수에게 윤경이 건넨 따뜻한 밥 한 그릇과 눈빛이야말로 그가 힘든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진실이자 전부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양식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으로 빚어진 삶의 본질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1980년대의 고단한 그림자는 이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고 태수와 윤경은 단칸방을 벗어나 작은 집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들 민호는 훌륭하게 성장하여 타지에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희끗해진 머리의 태수는 고요한 저녁 거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집은 예전의 단칸방보다 넓어졌지만 태수는 가끔 그 좁고 허름했던 방의 온기를 그리워하곤 했습니다. 그곳에 세상의 가장 진실한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경은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굳이 삭바느질을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거칠고 단단한 세월의 흔적을 품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 손을 바라보며 자신이 진정한 내 편을 통해 구원받았음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감사와 함께 평생을 약속한 사랑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수는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윤경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윤경은 태수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엷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에는 젊은 시절의 불안함은 사라지고 묵직하고 깊은 평온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도 내 편이었잖아요. 나에게 붕어빵을 건네주었던 그 따뜻한 500원이 내 삶의 전부였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이 그들에게 던졌던 수많은 질문과 고통 앞에서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가장 완벽한 대답을 찾았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더라도 나를 믿어주는 내 편 하나만 있다면 이 세상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서로를 붙들고 영원히 걸어갈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